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럼 두 번째 발표자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신 김성래 선생의 중국 대륙에서 홍콩 누아르 영화의 흔적 추적하기, 영화 영웅 본색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발표에 대한 토론들은 이 현장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유튜브 아래에 구글 질문지를 준비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현장에서 발표자 토론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presentation under session 3. We have Sang-Lei Jin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under the presentation title of Tracking Traces of Hong Kong Noir Films in Mainland China, focusing on the movie A Better Tomorrow. And let me make an announcement. We are having a discussion here, but on top of that, we're having discussions on the YouTube channel. And there's also Google Sheet where you can leave comments and leave questions. So if you do so, we're going to pick them up, collect them, and deliver them to panelists here. And without further ado, 김성래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let me invite Sang-Lei Kim.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김성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중국 대륙에서 홍콩 느와르 영화의 흔적 추적하기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는 여기서 핵심 키워드인 홍콩 느와르 영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판 액션 스릴러 현대물을 가리키는 뜻으로 한국의 영화 저널리스트들이 처음 쓰기 시작해 비슷한 분위기의 영화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국어권에서는 거물 흑자와 돌 방자를 써가지고 흑방 영화라고도 하는데요. 무협지에서 나오는 땡땡파, 땡땡방과 같은 비슷한 맥락의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두운 무리, 음지에 있는 무리들에 관한 영화라는 것입니다. 엄연히 말해서는 장르로 취급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영화들이 상당한 유사성과 지속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편의상으로 장르 영화로 장르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홍콩 느와르 영화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홍콩 느와르 영화의 등장에 있어서는 1980년대, 90년대의 홍콩의 상황과 홍콩 영화계의 상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뉴 웨이브 운동으로 새로운 영화 미학적 예술적인 시도들이 있었고 유성재와 같은 영화 산업 구조적인 변화가 있으면서 새로운 황금기를 맞는 반면에 97년 사회주의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점에 불투명한 미래와 이데올로기적인 모순으로 사회의 불안감이 만연하게 됩니다. 또 이때 자본과 인재들이 대량으로 해외로 유실되고 이제 소실론이라는 담론이 대두하게 되는데요. 소실론은 홍콩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과 그 홍콩이 갖고 있는 특별한 식민지 경험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콩이 하나의 명확한 공간으로 존재해온 것이 아니라 환승역과 같은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면서 홍콩인들은 이제 홍콩인이라는 정체성과 광둥어 사용이라는 것에 좀 더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 시대를 대표하고 그러한 불안감을 의리라는 것으로 저항하려고 했던 홍콩 광둥어 영화가 바로 느와르 영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홍콩 느와르 영화는 홍콩에서만 흥행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강타했었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콩인들의 불안감, 특히 반환을 앞두고 그 불안의 주체가 중국 대륙이라는 지점을 본다면 대륙에서도 홍콩 느와르 영화가 히트를 쳤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중국 대륙에서는 어떻게 수용을 했을까라는 지점이 중요한데요. 전 두 가지로 추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낭만적인 영화, 다른 하나는 중국 대륙의 상황에 빗대어 불안감을 표출하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은 아직도 자주 회자되는 영웅 본색으로 대표되는 홍콩 느와르 영화는 의외로 중국 대륙에서 공식적으로 상영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문과 같은 매체에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작품들인데요. 영웅 본색만 보아도 2017년 리마스터링된 버전만 중국 대륙에서 공식적으로 상영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물질적인 혹은 어떠한 문화적인 경로를 통해서 홍콩 느와르 영화가 수용됐었고 현재 와서는 또 어떤 흔적과 유산들을 남겼는지가 바로 본 연구의 차관점입니다. 홍콩의 영화 연구자이신 정보현 선생은 1980년대 말부터 비디오 체인이 발전되었고 위성 TV 및 케이블 TV의 발전과 해적판 비디오의 창궐 등으로 인해 영화의 제1창구로서의 극장의 우세는 점차 사라졌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는 비디오 시장의 발전과 해적판, 즉 불법 복제를 통한 유통이라는 문제입니다. 옆에 제가 나열한 수치들만 보아도 비디오 시장의 성장이 얼마나 빨랐고 또 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1,200만 장의 불법 복제 비디오가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륙에서의 2017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상영된 영웅 본색에는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작권 인식이 박약하고 홍콩 영화의 수입과 관리가 오늘처럼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당시 담배 연기가 감도는 비디오방, 대학 교내의 스크린과 이런저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홍콩 느와르 영화를 봐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관람 경험이 중국 대륙에서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해 자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 6세대 감독 중에 대표 주자인 자장코 감독입니다. 그는 본인의 인터뷰에서 중학교 시절 가장 좋아하던 영화는 홍콩 무협 액션 영화였다. 그리고 비디오방은 거의 매일 갔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용돈을 모아서 비디오에만 썼다라는 그런 비디오 방에 가서 홍콩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는데요. 그의 데뷔작인 소무에서는 이제 첩혈 쌍뭉이라는 홍콩 느와르 영화의 OST를 사용하고 또 스틸 라이프라는 영화에서는 영웅 본색에 많은 오마주를 했는데요. 옆에 그 발표 자료를 보시면 저기 담뱃불을 붙이고 있는 사람이 본인을 이제 마크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본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마크야라고 자부를 하고 또 이제 그 주윤발이 이제 맡은 캐릭터가 마크인데요. 주윤발이 웃는 모습, 손동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이제 지폐로 담뱃불을 붙이는 모습까지 이제 따라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 사진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법 복제가 물적 기반을 마련해줬다면 그 문화적인 기반은 저는 홍콩 영화계와 중국 대륙 영화계 교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한 홍콩의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과 특수한 식민지 경험으로 홍콩 영화를 평가하자면 고상한 것과 범속한 것이 융합되어 있고 중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이 병존한 것이 바로 홍콩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콩 영화는 초기에는 이제 대만 투자에 대만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모델을
썼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을 대만에서 이제 만다린으로 번역되고 이제 그걸 다시 한국에 와서 더빙되거나 자막을 붙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홍콩 시장에서 많은 자본들이 빠지면서 그 모델을 80년대에 들어가지고 중국 대륙의 시장으로 넓히는데요. 그러면서 모델이 대만에서 투자하고 홍콩에서 제작하고 중국 대륙에서 촬영하는 모델로 바뀝니다. 이때 동반되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개혁 개방을 하게 되고 홍콩과 대만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풀게 되면서 이러한 합작 영화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현재 와서는 홍콩 영화계가 중국 대륙 영화계가 어떠한 융합의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초창기에 이제 화소원명원, 수렴청정과 같은 이름하여 자희태우 시리즈라는 영화들이 있었고요. 그 후로는 이제 홍등이나 패왕별이와 같은 작품에서는 세계에서 많은 뭐 칸느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각광받는 작품들을 내놓게 됩니다. 특히 패왕별이를 보면 주인공 3명이 각각 싱가포르에서 온 공리, 중국 대륙에서 온 장풍이, 홍콩에서 온 장국영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를 보여주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합작 영화는 더 이상 홍콩, 중국 대륙이라는 양안 삼지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해외 화교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합작 영화들이 중국 대륙에서 쉽게 홍콩 영화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토양을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수용이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여기서 영웅과 본색,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본색이라는 것은 바로 홍콩 누아르 영화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런 사회 변화하고 있는 것의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영웅이라는 것은 그런 영웅 서사에서 오는 낭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콩 느와르 영화가 중국에서 수용되면서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모델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한 낭만을 소비하고 있는 영화의 대표작이 바로 30주년 기념작이라고 자기를 표방하고 있는 영웅 본색 2018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중국 대륙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는 거의 이제 영웅 본색의 OST였던 당년정을 수십 번 계속 반복돼서 재생하고 있고, 극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사가 너는 나의 형제야, 너랑 형제가 되고 싶어 같은 대사들을 쓰고 있는데요. 거의 약간 로맨스물에 가까운, 그리고 사랑 고백에 가까운 표현들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홍콩 느와르 영화를 본다면 그러한 것을 굉장히 은밀하고 치밀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옆에 제가 나열한 여러 가지 영화들은 이제 영웅 본색을 수용한 다양한 영화들인데요. 이 영화들에서도 이제 뭐 OST를 쓴다거나 혹은 일부 동작이나 대사들을 오마주 한다거나 그런 뭔가 영화적인 재미를 가미하는 작용으로 홍콩 느와르 영화, 특히 영웅 본색들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자장커 감독의 애쉬를 보면 뭔가 홍콩 느와르 영화에 대한 치밀하고 농도 깊은 그러한 수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홍콩 느와르 영화에서는 강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는 무협 영화의 문법을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대사 강호의 도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 영웅 본색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러한 대사는 그 이제 느와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강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강호의 도인은 뭐 바닥을 치고 있다와 같은 그러한 대사들이 있는데요. 뭔가 강호가 붕괴하고 있는 세상에서 주인공들은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 어떤 의리로 단결되고 형제로 그걸 뭔가 타파해 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느와르 영화인데요.
애슈에서는 남자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강호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맨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남자 주인공인데요. 자신의 이제 부하들을 거느리고 정장을 입는데요. 이 사람들 모두 깡패입니다. 정장을 입고 이제 담배를 피면서 굉장히 숙연한 모습으로 무엇을 보이냐면 강호정 2인 영웅 호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주윤발이 주연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막 주윤발이 영화에서 막 얻어맞고 있는데 이들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그걸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론가들이 이 또한 뭔가 깡패 조직의 기업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냐라는 약간 그런 농담으로 이 장면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뭔가 바로 또 이 시점에 첩혈 쌍웅의 OST인 천추일생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삽입하고 있는데요. 뭔가 그러한 영화 장면뿐만 아니라 그 맥락 그리고 그 OST들을 끌고 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앞의 영화들과 같이 낭만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아래 왼쪽에 있는 도표를 본다면 이것은 이제 주인공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는 그 공간들의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산시성의 다퉁이라는 곳인데요. 다퉁은 이제 메탄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때 메탄 이제 탄광업의 어떠한 위기라는 지점과 두 번째는 산샤 댐의 문제인데요. 산샤 댐이 이제 산샤댐 건설로 인해 대량 이주가 형성되고 또 다음은 신장의 문제인데 서부 대개발로 신장으로의 대량 이주 정책이 실행하게 됩니다. 이 세 개 지역의 거주민들의 상황은 대부분 8, 90년대 홍콩인들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향을 떠나야만 하거나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옛날 그 모습이 아닌 삶의 공간에 대한 불안과 방황. 특히 맨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산샤댐 쪽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때 방송에 이주민 여러분 빨리 이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운과 행복을 빕니다. 와 같은 그런 방송이 나오는데 이들은 굉장히 멍하니 서 있기만 합니다. 뭔가 거처를 잃은 표정으로 계속 서 있기만 하거든요. 이러한 불안과 방황을 홍콩 느와르 영화의 요소들을 삽입해서 그 감정을 대리해서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쉬가 느와르 영화들과 조금 다른 점은 결말에서 강호에 산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죽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남자 주인공은 장애를 입게 되고 남은 건 이제 여자 주인공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여자 주인공 혼자 지키고 있는 강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마작을 치거나 포칼을 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화에서는 강호의 구축에서 붕괴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영웅들만 희생되고 강호도 의리도 더 이상 없다라는 쓸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홍콩 느와르 영화가 중국 대륙으로 수용하게 경로를 본다면 물적 경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비디오 시장 그리고 불법 복제로 가능했었던 것이고 문화적 경로는 지속적인 영화계 간의 교류 나아가서는 융합에까지 이르면서 형성되는 그러한 수용의 경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계속 처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낭만을 소비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강호의 붕괴, 의리의 붕괴에서 형성되는 영웅들의 희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느와르 영화가 갖고 있는 이상적인 의리 혹은 사회 분위기에 대한 통찰은 현실 앞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홍콩 느와르를 봐왔던 당시 10대에서 30대 사이의 관객들이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사회 앞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환멸의 징표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많은 내용들은 이제 토론에서 좀 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성년 선생님 고맙습니다. 짧게 좀 축약을 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 시간을 조금 더 번 것 같고요. 왠지 영웅 본색 포스터를 보니까 가슴이 좀 뛰는
인데요. 이제 그게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제 홍콩 영화의 그런 감정적인 어떤 장치,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대륙 영화에서 홍콩 영화의 소비, 또 그런 감정적 장치나 장면의 삽입 같은 것들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강호와 도의의 붕괴라는 서사가 대륙 영화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지하장커 영화를 통해서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great presentation. I think you were very good at keeping the time. We have about 3 extra minutes for discussion. As I was looking at the images of Hong Kong movies, my hearts were pounding, and I think this is a result of emotional devices that the directors had placed in. And he also emphasized some of the key points, such as warriors and also the collapse of morality. 예, 그럼 김성련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이영재 선생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선생님.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저희는 잘 들립니다. 선생님, 네,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받은 이영재입니다. 황우도 선생님이 영어 보색 포스터를 보고 가슴이 뛴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역시 가슴이 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슴이 뛰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 공유를 시작하고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잘 보입니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김성희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홍콩 영화를 영웅 본색의 영향을 추적하는 김성희 선생님의 발표는 발표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 영화가 도착하고 통용되던 시간이 중국과 홍콩 양쪽 모두에서 사회적, 정치적, 미디어적으로 거대한 전환의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웅 본색과 홍콩 영화에 대해서는 그간에 중요한 몇몇 연구들이 계속 있어 오긴 했습니다만 1997년 반환을 앞둔 홍콩이라는 컨텍스트 위에서 또는 서구 관객들의 컬트 영화 관람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홍콩과 중국 사이의 긴밀한 연결과 중국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지평으로 들어서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웅 본색의 수용 양상이라는 주장이 더더욱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노이니가 반가운 이유는 매우 사사로운 이유도 있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저에게는 1998년 이후로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98년에 오늘 이전에 선생님 지하장커의 애쉬를 분석을 하고 계신데요. 98년에 지하장커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발표문에도 쓰고 계시다시피 그의 첫 번째 영화 소무의 첩혈상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장커에게 그 장면을 언급하자 그는 자신이 얼마나 553 영화를 즐겨보았는지를 굉장히 열렬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낯선 젊은 감독이 저와 거의 같은 시기에 553 영화에 심취했다는 게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친근하고 또 굉장히 낯선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사사롭고 매우 개인적인 일화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일화가 이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의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함의들을 짚으면서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와 지하장커가 거의 같은 시기에 553의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비디오라는 매체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중후반에 등장한 이 새로운 홍콩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산업이 새롭게 만들어낸 글로벌 시장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소위 컨텐츠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저와 지하장커는 각각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의 한국이라는 컨텍스트와 중국이라는 컨텍스트 내에서 553 영화를 향유했던 매우 지역적인 관객이자 또한 세계 영화 세계 영화 관객으로서 이 영화를 향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옮기는 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음 네. 아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장으로 안 넘어가나요? 네.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 기묘한 동시대성과 더불어 각각의 맥락적 수용이라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성래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 동시대성은 무엇이며 맥락적 수용이 만들어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요. 물론 그래서 홍콩 중국 커넥션이라는 물적 조건에 관한 언급을 하고 계시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를테면 인용해 오시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비디오방이나 대학교 내 혹은 이런저런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는 영웅 본색을 보아왔다라는 그 진술을 소개해 주고 계신데, 이를테면 지하장커와 같은 이러한 당시의 그 청년들이 왜 그토록 이 순간에 이 영화에 매혹되었는가, 그 매혹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런 맥락적 수용은 과연 무엇이었는가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맥락적 수용이라는 측면과 관련지어서 이 영화들에 대한 당시의 한편으로 중국에서의 주류 언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경우에 어 아 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이를테면 한국의 경우에 홍콩 비디오 영화로 지칭되었던 이런 류의 영화에 대한 레테르는 폭력 영화로 일컬어졌습니다. 물론 1960년대 후반 이래로 한국에서 남성 하위 문화를 점유했던 홍콩 영화는 저질 영화로 일컬어졌으며 종종 식자들의 근심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홍콩 영화에 대한 반응은 좀 더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폭력 영화 청소년이라는 논제는 당시에 매우 즐겨 다뤄졌던 것이며, 이 연설들은 이 영화들의 과도한 폭력성이 비디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근심과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물론 쓰고 계신 것처럼 대부분 불법 복제 테이프, 디스크로 유통되었던 이 영화들이 공식적인 장에 등장하는 것을 찾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홍콩 영화에 대한 언설 혹은 이 불법 복제 테이프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주류 언설의 형태를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마도 현재적 시점에서 홍콩 유화의 중국적 수용을 다루고 있는 장은 영웅과 본색 양자택일이라는 제목의 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하장터 애쉬를 해석하고 있는 지점이 그렇겠지요. 이 영화는 그래서 지적하고 있듯이 지하장터가 홍콩 유화라는 장르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재해석해내고 있는 영화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선혜 선생님이 언급하는 것처럼 이 영화의 제목 자체야말로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홍콩 유화르는 1980년대 중후반 당시 홍콩 비평가들로부터 강호 영화라고 불려졌으며, 이 명칭을 종종 말해지듯 이 장르 영화가 무협 영화의 현대적 버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이 영화의 장르적 계보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협으로부터 연원하는 강호의 의미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강호란 국가의 법 바깥에서 기능하지만 고유한 규범과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즉 국가의 바깥에 놓여있는 공간입니다. 디아정코 본인 또한 그가 제목으로 붙이고 있는 저 강호에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장커의 인터뷰에서 그가 하고 있는 말에 따르면, 강호는 형제를 바탕으로 그들만의 철학과 가치, 원칙, 행동 강령을 공유했다. 그들은 주류 권력과 법에 대항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꾸렸다. 나는 강호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집착하는데 매력을 느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왜 자신이 그토록 강호라는 그 매우 독특한 단어를 매우 오랫동안 생각해 왔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강호가 이 영화에서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또 강호의 세계는 지하장커가 언급하듯이 한편으로 형제의 세계입니다. 강호 영화의 영웅 본색은 남성 형제들의 임의의 세계입니다. 즉 이때 이 임의란 강호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집착하는 데 매력을 느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가치관, 즉 강호를 국가의 바깥에서 하나의 세계로 구성해내고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애쉬를 무협과 홍콩 유화에 관한 탈구추적 해석으로 읽는다면, 애쉬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언급하고 계시듯이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강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여성 주인공 초초가 있어. 즉, 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이 덴트의 변형이야말로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In summary, I would like to ask three different questions to the presenter. Question number one, is enjoying the same movie in the same era considered contemporaneity? Then, what defines contemporaneity? What is the difference that is created by conceptual acceptance? Number two, is there a way to look at mainstream speeches about these movies? We might be able to do so by looking at mainstream's attacks against parasite during the times. And number three, among Woods of Warriors or so-called Gangho movies, why is this warrior concept or the outside the state control part so important?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보잘것없는 글에 중요한 질문들을 해주셔서 또 개인적인 일화까지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들은 어쩌면 뭔가 좀 더 새로운 주안점들을 제시해주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동시대성과 맥락적 수용에서의 차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그 동시대성은 한편으로는 이제 무협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콩 영화는 이미 뭔가 인터아시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 영화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홍콩 영화밖에 볼 수가 없었거든요. 뭔가 같은 피부색의 외국 영화라는 친연성을 갖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뭔가 세계 관객이라는 관객층의 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논증해 볼 필요는 있지만 적어도 중국 대륙 전체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제 홍콩에 가까운 광둥 지역이나 혹은 좀 대도시나 연해안에 있는 좀 대외 수출이나 무역 같은 걸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그 외국 영화 소비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극장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또한 한국에서의 시네필의 등장, 활약했던 그 시간대와 좀 비슷한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의 차이라고 한다면 제가 자료조사 같은 걸 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던 것은 한국에서는 서울 도심에서의 극장에서는 거의 개봉을 안 했고, 근데 주변부에 있는 극장에서 굉장히 많이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영웅본색 같은 경우에. 다시 말해서 뭔가 계급적인 차이에서 그 수용자가 달랐던 것입니다. 뭔가 노동자들이 좀 더 많이 보는 영화.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뭔가 지역적인 차이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남방 지역이나 특히 광둥어를 사용했던 지역에서 좀 더 많이 봤던 영화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기억과 연결되는 작품입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뭔가 내가 몇백 번 봤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감, 혹은 최근에서 나온 유노유노의 느와르라는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이제 누아르 영화로 좀 모방해서 만들어서 뭔가 자기가 여태까지 받아온 악플에 대한 저항,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국에서는 일종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CD를 보유하고 그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떠나서 보유하고 그걸 서로 의리로 교환하거나 빌려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 형성되는 커뮤니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지점은 이제 주류 원설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국에서는 폭력 영화, 저질 영화라고 규정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흑방 영화라는 정의가 보여주다시피 이미 그 부정적인 이미지와 하위 문화에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현재로서는 2000년대 이전에 중국 자료 접근이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좀 더 자료 수집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이제 애쉬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자장커 감독은 6세대 감독 중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을 건드리기 좋아하는 문제아적인 감독이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지점은 강호라는 세계관에서 의리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바로 그들이 그러한 강호의 규칙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라는 지점인데요. 어쩌면 자장커 감독은 법의 세계로는 혹은 중국 대륙의 체제 특성상 구현해내지 못하는 일부 정의들이 있을 거고 그것을 강호라는 대안적인 혹은 헤테로토피아적인 공간으로 그걸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결국 좌절을 겪게 되고 그 좌절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애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협에서 느와르 영화까지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영화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애쉬에서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은 이 젠더적인 변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그들이 사랑보다는 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그 남자 주인공을 위해 희생하고 조직을 지키는 모습은 기존의 느와르 영화의 남성 캐릭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여성으로서의 변형이 중요한 지점은 바로 그들의 사랑이 이제 끝나면서 그들의 의리도 끝난다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기존의 의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은밀하고 뭔가 은유식으로 보여준다면 혹은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보여줄 수 있었다면 사랑이라는 굉장히 노골적인 형태로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지점도 있고 제일 중요한 지점은 무협 영화나 느와르 영화가 갖고 있던 극도의 남성성이 있었는데 애쉬에서는 남성들이 사실상 여성의 각성과 대조되면서 그 강호의 붕괴와 동반되어 남성성의 몰락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말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여성 주인공이 마지막 나와가지고 먼 곳을 보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뭔가 열린 결말로 끝났지만 혼자 남은 여자 주인공은 그 붕괴한 강호와 의리 속에서 허무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여자 주인공의 역량으로는 충분히 새로운 자신만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뭔가 선생님의 현문에 무담만 한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great feedback, and also thank you for sharing your individual anecdote as well. I feel like I received so many new perspectives thanks to your comments. So to answer to your questions one by one, the first question about contemporaneity and noir movies, I think these movies has some trait of inter-Asianness. Because in the past, it was impossible to import any other Asian movies but Hong Kong movies, and even though it was foreign movies, we were able to relate to them because we had the same skin color. And I believe that that was the first time where the concept of global audience has emerged. And I'm not so sure about the whole entire Chinese continent's trends, but I believe that since 1990s, Guangdong or large cities or the cities located on the shore have been watching foreign movies, and the culture of going to theater was prosperous as well. And at that time, Korea also enjoyed so-called cinephile trends as well. So then how is Korea and China different when it comes to this audience-ship? Well, in China, there were not many city center located theaters that aired these movies, whereas I believe the periphery regions of Seoul showcase A Better Tomorrow, which represents more of the labor class. And in the case of China, I believe southern or Guangdong area showed these movies, and it was more popular there. And again, going to the second question, I believe in Korea, people perceived it as of an individual experience or memory. For example, you know a line where I watch A Better Tomorrow 100 times in the Korean drama Reply in 1988, and there was Yuno's music video called Noir, where he would react to collective malicious comment trends in Korea. Whereas in China, it was more of a building a community where you share piracy tapes one another, maintaining secrets.
And in Korea, these Hong Kong movies were considered violent movies, and also in China, these are called black or subculture movies, which are both negative. And however, I'll have to do more research because I have limited access to data or materials generated before 2000 in China. And going to the third question, I believe that this director is called somewhat rebellious in the industry. And what's interesting is that he wanted to realize and pursue justice with the concept of warrior. So it is outside the jurisdiction, or it could also be heterotopia, but it eventually fails in the movie Ash. And I believe and I agree that it is a male-centric movie, but there is a female character who almost acts like a man with the same capability and competence. But even though there is love between the male character and the female character, I would like to call that more of a loyalty or brotherhood rather than a romance or love. And what's different then from the previous movies and this movie, in the past, the loyalty was described as more of a secretive or analogy or sacrifice type of feel, whereas in this movie, it was more of a direct or obvious, more exposed form of love. So even though it was a way to express masculinity, there was a sense and point of female characters being involved as well. And if you recall the very last scene of the movie, there is a female character who's just gazing upon the horizon, and people say that it is an open ending, but I believe that this can also be interpreted as the female character, even though everything has been collapsed, she still feels or senses a new possibility to continue or build a new history or future. Thank you for your comment. 예, 김성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박수로 김성래 선생님 발표를 고맙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인터 아시아 영화, 또 비디오 영화, 흑방 영화로서의 홍콩 영화의 대륙, 또 한국, 일본에서의 수용 아주 심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국지적이기도 하고요. 또 강호라는 대안적인 또 헤테로토피아적인 공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비단 한국에서만 의지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